네, 어, 오늘 또 어제 금리 인상 사이클이 사실상 종료된 거 아니냐 하는 소문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기사를 많이 들으셨고요. 그리고 금리 인상은 끝났다고도 해석할 수 있겠지만 저도 이제 한두 달 전부터 금리 인상은 이제 없는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렸어요. 근데 시장에서 금리 인상이 있을 수 있어라고 반응할 수는 있지만 금리 인상은 사실상 끝난 것이 되겠다. 5.5%의 기준금리 인상 그 정도로 이제 금리 인상의 종료로 볼 수 있겠다라는 이런 종류의 생각들을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 오늘 중요한 대담이 있었습니다. 바로 보여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BIS죠. BIS 국제결제은행 BIS 사무총장께서 카르스텐 사무총장이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잠깐 제가 BIS가 뭔지를 먼저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이 IMF 익숙하시고 월드뱅크, OECD 이런 주요 국제기구들 익숙하실 텐데 BIS도 뭐 그 정도 급은 아닙니다만 굉장히 큰 국제기구고 경제 금융 쪽으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BIS는요, 뭔지를 설명드린다면 세계 중앙은행들이 있잖아요. 그 중앙은행 간 협력체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중앙 세계 주요 중앙은행 간의 협력체. 그러니까 세계 중앙은행들의 은행 역할을 한다. 그런 기구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또 이 BIS가 하는 일이 뭐 많이 있는데 여러분 BIS 자본 비율, 재무 건전성 같은 거 확인할 때 그게 바로 BIS고 BIS에서 좀 제가 그 전에 주로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 일어나고 이랬을 때 여러분들께 좀 설명해 드리면서 BIS 자료를 보여드렸어요. 그게 뭐냐면 GSIB 기억하십니까? GSIB 글로벌 시스테미컬리 임포턴트 뱅크 30대 세계 주요 은행들을 시스테미컬리 구조적으로 금융 시스템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그런 은행들이 몇 개 있을까 이거를 판단하는 거죠. 이 GSIB를 선정하는데 이 선정하는 그 작업을 하는 기구가 또 BIS예요. 네. 스트리밍 소프트웨어가 시작을 안 하나 보네요. 이제 또 시작이 되나 봅니다. 연결 상태가 우수하대요. 죄송합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그 어쨌든 BIS라는 이 기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좀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카르스텐스 사무총장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영어가 뭐 아주 훌륭하진 않죠. 멕시코 재무장관을 지내고 멕시코 중앙은행 총재를 지냈어요. 지금 2017년부터 이 BIS의 사무총장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 사무총장이 대부분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이 마무리됐다. 마무리된 것 같다. 또 내년부터 미국 연방준비은행 제도 페드나 그 밖에 주요국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이라는 그 기대는 좀 과도한 감이 있다. 금리 인상의 어떤 종료 시그널은 이미 나타났다. 그러나 당장 내년에 금리 인하를 기대하진 마라. 섣부른 기대감이다. 이렇게 좀 표현을 했었고요. 또 여러 가지 경고의 메시지들도 알려주셨는데 그 경고의 메시지 중에서는 가장 대표적으로 한국은행의 이 통화 정책, 또 미국과 독자적인 통화 정책도 필요한데 과도한 가계부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했습니다. 네, 지금 방송이 잘 녹화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네, 혹시 녹화가 잘 안 되고 있으면 말씀 주세요. 렉이 좀 걸리죠.
제 인터넷이 좋지 못한가 봅니다. 예, 양해를 좀 구합니다. 어쨌든 한국은행에서 어, 이 출입기자단하고 간담회도 거쳤고, 물론 또 조언 준 것 중에 하나가 통화정책의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금리 인상하면 그게 결과적으로 어, 제대로 그 통화정책 금리를 인상했을 때 그게 실물 경제에 영향을 주는 정도는 시간차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중앙은행들이 인내심을 가지고 제대로 물가가 잡히는지, 금리 인상의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는지 이것을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조언도 줬어요. 훈수 둔 거죠, 소위 말하면. 자, 이렇게 어, 사무총장이 직접 이런 의견을 제시한 것처럼 금리 인상이 정말 끝난 걸까? 그리고 금리 인상은 끝났는데 그 5.5%의 기준금리에서 24년 내내 계속 유지될 것이다라고 컨셉으로 이 사무총장의 컨셉은 그렇게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한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드릴 이야기는 오늘 이런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께는 저의 의견이나 저의 판단 혹은 파월의 판단, 페드의 판단보다도 BIS라는 이 국제 기구의 판단이 있기 때문에 BIS는 어떻게 현재 글로벌 물가나 미국 물가나 경기를 진단하고 있는지를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역시 그렇게 말씀드리려면 현재의 어떤 판단과 BIS의 판단을 섞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먼저 지금 글로벌 물가의 흐름을 보면 IMF에서도 제시를 했던 것처럼 2022년 글로벌 인플레이션율이 8.7%, 23년이 6.9%, 그리고 24년이 5.8%로 여전히 목표하는 물가 수준까지는 안 왔지만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다라고 IMF가 전망했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다른 말로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인플레이션이 남아있지만 목표 물가에 가깝게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는 것, 이게 디스인플레이션의 현상입니다. 자, 근원 물가 상승률을 가지고도 2022년이 6.4, 23년이 6.3, 2024년은 5.3%로 근원 물가 상승률도 또 디스인플레이션의 현상을 보일 것이다 라고 IMF가 전망을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전 7월 달에 전망했던 것보다는 생각보다 높은 물가, 그죠? 23년과 24년에 대해서 둘 다 소비자 물가나 근원 물가 다 봐도 높은 물가가 유지되는 건 맞지만 어쨌든 23년보다 24년은 물가 상승률이 목표 물가에 부합하게 갈 것이다. 이렇게 IMF는 진단하고 있어요. 그 다음 OECD의 진단 볼게요. OECD의 분기별 이 주요 권역들의 물가 상승률 흐름을 보시면 미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 권역들이,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24년 4분기까지도 2% 언더로 떨어지진 않는다. 근데 4분기 정도가 되면 보신 것처럼 3% 언더로 떨어져서 2%대 물가 상승률을 볼 수 있다 라고 OECD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물가 상승률, 2%대의 물가 상승률을 보면서 이제 목표 물가에 거의 근접했어 하면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까? 금리 인하가 쉽지는 않다라는 표현입니다. 24년이 와도 금리 인하 있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애매모호한 숫자예요. 2% 언더로 떨어질 것인가? 아니면 2%대로 그래도 몇 개월 연속 유지할 것인가? 근데 2%대의 물가 상승률을 뭐 3개월 정도 유지한다. 예를 들어서
24년 3분기 끝자락 또 4분기 이맘때 그때는 그래도 2%대의 물가를 본다. 이렇게 하면 금리 인하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판단도 있는 거예요. 저의 의견은 뭐예요? 24년 4분기에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그로부터 한 6개월 정도 전에 선행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집중될 것이라고 말씀을 수차례 드렸죠. 마찬가지로 OECD도 그런 견지를 갖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는 IMF와 OECD의 글로벌 디스인플레이션 시대임을 글로벌 물가나 주요국 물가를 가지고 여러분께 설명해 드린 거예요. 자, 이제 좀 핵심이죠. 그러면 BIS는 어떻게 보고 있나? 근데 BIS는 사무총장의 발언으로 역시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것을 가늠해 볼 수는 있어요. 물론. 그러나 어쨌든 세계 주요 통화 정책 기조에 전환이 있는지 그런 것도 좀 보시고, 그리고 BIS의 보고서를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죠. 그런 부분들을 좀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세계 주요국 통화 정책 기조가 실제 전환이 있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보시는 것처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그래프예요. 짙은색, 검정색 있죠. 검정색, 짙은 파랑색. 이게 하이크, 이게 뭐야? 금리 인상이에요. 세계 81개 중앙은행들의 금리 인상이 그 달에 몇 번 있었는지, 어느 정도 있었는지, 그 액션, 금리 인상의 숫자, 횟수를 다 더한 거예요. 그죠? 근데 컷, 금리 인하의 숫자를 또 역시 다 더한 거예요. 근데 금리 인상을 단행하는 나라들도 있고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나라도 있는데 23년 9월 정도부터는 글로벌리 봤을 때 금리 인상의 숫자는 이제 거의 0이 되고 금리 인하의 숫자가 비슷해지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23년 10월부터는 역전하죠. 금리 인상의 숫자는 거의 없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페드도 금리를 동결하잖아요. 다른 주요국들도 많이들 동결한 거예요. 금리 인상의 숫자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컷, 금리 인하가 더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글로벌리 봤을 때는 통화정책 기조가 이제 긴축에서 완화로 전환되는 전환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요. 세계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가. 근데 세계 주요국마다 처해져 있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꼭 이런 것을 보고 기조가 전환됐다라는 걸 확신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통화정책 기조가 좀 전환을 이루고 있는지 여부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도 5.5%를 향해 기준금리를 계속 인상해 왔는데 이제 금리 인상은 끝나고 금리 인하하는 순간만을 기다리는 그런 지점이 온다면 통화정책 기조가 전환되는 구간이죠. 긴축의 시대에서 완화의 시대로 전환되는 그 전환점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제가 24년 경제전망서에서 24년을 뭐라고 했어요? 전환점이라고 했죠. 어떤 면에서 완화적 통화 정책 스탠스로 점차 점진적으로 전환된다. 근데 물론 전환되는 그 과정이 급속하게 전개되진 않으니까 천천히 전개될 테니까 이게 뭐 갑자기 완화의 시대다라고 보긴 어렵지만 긴축의 어떤 통화 정책 기조의 강도를 100이라고 한다면 조금씩 힘을 빼는 거죠. 여전히 긴축이지만, 그러니까 여전히 높은 금리이지만 그런 흐름으로 통화정책 기조가 점차 바뀌는 구조다. 이렇게 소개해 드리고요. 이제 하이라이트죠. 좀 간략간략하게 보겠습니다. BIS는 보고서를 통해서, 제가 오늘 보고서를 쭉 봤거든요. 보고서를 통해서 지금 세계 물가가 어떤 수준이고 경기가 어떤 수준이고 그 판단하는 근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근거를 어쨌든 BIS 입장에서 소개를 해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헤드라인 물가예요. 제가 저를 빼고 이렇게 보여드리면 좀 낫겠네요. 헤드라인 물가 같은 경우 여기 보시는 것처럼 검정색이에요.
미국도 헤드라인 물가가 나름 정점을 찍고 디스인플레이션. 역시 EA 지역도 유러피언 국가들의 이 지역도 마찬가지. 일본도 마찬가지. 다른 그 밖의 선진국들도 나름 22년 한 10월 정도에 물가 상승률의 정점을 찍고 떨어지는 국면. 그것은 뭐 그 밖에 중국이나 라틴 아메리카나 아시아 국가나 글로벌리 봤을 때 다 비슷한 흐름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다만 이 보시는 것처럼 점선이 뭐예요? 근원 물가예요. 근원 물가는 생각보다 잘 안 잡힌다. 다른 국가들도 근원 물가는 잡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하기 어렵다. 자, 이런 기조에서 기본적으로 물가에 대한 진단이 물가 상승률이 다소 잡히고는 있지만 근원 물가가 안 잡히고 있다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바로 BIS 사무총장의 견해인 거예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어, 그 물가를 떨어지기 어렵게 만드는 여러 요소들이 있는데 간략하게 보면 보시는 것처럼 커머디티 프라이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서플라이 체인 디스럽션 이게 공급망 붕괴인데 공급망 붕괴 때문에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거예요. 근데 공급망 붕괴의 정도도 이제 많이 완화됐다. 공급 부족이 없다. 그러니까 물가가 잡히는 거 맞다. 그러니까 커머디티 물가도 잡히고 각종 뭐 공급망 병목 현상도 어느 정도 잡혔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제가 자료를 크게 띄워 드려야겠네요. 그죠? 그다음 여기 보시면 서비스 물가가 잘 안 잡힌다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persistent inflation. 이게 스티키 인플레이션하고 거의 비슷한 뜻이에요. 고물가 기조가 상당 기간 유지되도록 하는데 무엇의 기여가 크다? 서비스 물가의 기여도가 크다라는 거예요. 아까 커머디티 물가 잡히고 공급망 병목 현상도 잡히니까 재화 물가는 좀 잡히는 현상인데 보시는 것처럼 서비스 물가 같은 경우는 목표하는 수준에 잘 안 떨어진다. 선진국이든 신흥국이든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특히 어떤 비중? 레이버 코스트. 예, 인건비 같은 경우 생각보다 잘 안 떨어지고 있어서 근원 물가가 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잘 안 잡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헤드라인 물가가 좀 잡힌다고 해서 굳이 뭐 금리를 인하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원 물가를 보면 아직 금리 인하할 만한 여건이 안 됐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그 밖에 이야기를 보여드리면 여러 액티비티들이 있는데 역시 뭐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뭐 아웃풋 같은 것들, 그러니까 경제 규모는 괜찮게 전개된다. 그리고 실질 소비가 뭐 상당히 강하게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다. 이런 미국의 경제 여건들 때문에 그래서 또 역시 물가가 잘 안 잡힌다. 그러니까 경기를 좀 다소 악화시켜서 물가 잡는 일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을 충분히 할 만큼 금리가 제약적이지 못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오늘 이 첫 번째 이야기의 마지막 그래프를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그래프를 크게 그려서 저를 빼야겠네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근원 물가 같은 경우 보시는 것처럼 물가 상승률이 어느 정도 떨어지고는 있지만 아직 목표 물가 여기 2%죠. 2% 수준 혹은 적어도 2.3% 정도면 타겟 물가에 가깝다라고 보는 2.3% 수준에 근접할래도 아직은 멀었다라는 입장이고요. 2024년까지도 쉽사리 이 수준에 도래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이런 진단들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자, 이런 진단들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의견을 드리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BIS 사무총장의 의견은 뭐냐면 금리 인상은 끝났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미국이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할 필요는 없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금리를 5.5%까지 인상하는 동안 그 통화 정책이 이 실물 경제에 영향을 줄 텐데 그 영향을 주는 게 시간적 격차가 있기 때문에 좀 시간적 격차를 감안하고 그 고금리에 따른 영향이 어느 정도 반영되는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장 금리를 인하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래서 BIS 사무총장의 입장으로서는 그런 여러 가지 의미에서 어쨌든 물가가 잡히려면, 목표하는 수준에 부합하려면 당연히 24년 연초나 하반기까지도 어려울 수 있으니 금리 인하를 섣부르게 기대하진 않는 게 좋겠다라는 국제기구스러운, 또 어쩌면 연준하고 비슷한 생각을 이야기해 주는 것 같고, 제가 올해 23년 동안에도 계속 CPI나 PC나 FOMC 회의 있을 때마다 여러분께 설명드렸습니다만 금리 인상 끝났다고 오해하고, 그죠? 헛된 기대를 하고, 또 물가 발표되니 헛된 기대 맞네, 금리 인상 더 있겠네 라고, 약간 금리 인상이 더 5.5%까지는 안 있을 거야 라고 계속 헛된 기대와 오해가 반복됐었던 23년의 흐름처럼 24년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너무 많이 가졌다가 또 실망하고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오늘 BIS 사무총장의 발언을 통해서 제가 좀 캐치한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이 또 있겠구나라는 것을 저도 생각했고요. 한국은행이나 미국 FMC나 기준금리의 추가적인 인상은 없을 수도 있겠구나.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좀 시간적 격차를 두고 보겠구나. 그 5.5%의 기준금리면 자연스럽게 물가가 2%를 향해 갈 수 있겠구나라고 중앙은행들은 한번 지켜보자 하는 입장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고요. 어, 라이브 끝나기 전에, 녹화 끝나기 전에, 녹화 끝나고 질의응답 받고 또 이야기를 이어가겠지만, 녹화를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말 많은 분들이 24년 경제전망서 사랑해 주시고 또 연말 선물로 또 준비를 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2024년 경제를 본서와 제 영상을 통해서 잘 진단하시고 24년 경제를 좀 훤히 눈을 뜨고 지켜보실 수 있는 어, 그런 어떤 연말을 정리하는 그런 책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녹화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라이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